조금 전에 소개받은 백남정입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제안을 받기로는 대안적 삶과 대안교육 비전 나누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과연 대안적 먹거리란 어떤 것일까? 물론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이 지속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먹거리로 제가 주제를 잡았고요. 저는 식생활교육 인천 네트워크 상임 대표입니다. 네. 아래 거, 네, 아래 거 했네. 네, 됐습니다. 네, 먼저 이제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달팽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늘쌤 학교에서의 역할은 동아리 교사로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 요리부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저의 별명은 달팽이입니다. 제가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하는 내내 저를 달팽이라고 아이들은 부르고 있고, 제가 달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활동들이 아이들과 먹거리를 가지고 함께 꿈꾸는 것들. 대안교육에서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저희 마슬로우의 5가지 욕구 단계를 알고 계시잖아요. 먹는 단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위 단계의 것들이 해결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먹거리를 통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신뢰감을 갖고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키기에 가장 좋은 도구, 아마 그 소통의 장이 먹거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과 먹거리를 나누는 것들은 다음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선생님들에게 먹거리는 어떤 것인가? 저는 선생님들이 먼저 처음에 교장선생님께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선생님들은 과연 어떤 먹거리를 또는 어떤 먹거리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나에게 먹거리란 땡땡이다. 여기 한번 이 네모 칸을 채워주시겠어요? 지금 함께 소통하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제가 많은 교사교육과 또는 성인들 교육 그리고 아이들 교육을 통해서 느끼는 것들이 생명이다 또는 위로이다. 그 다음 가장 최근에 받았던 가정이탈 청소년들이 쉬고 있는 쉼터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할 때 그 중에 감동적이었던 게 나에게 먹거리란 선물이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먹거리를 만들어서 나에게 주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제가 되게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먹거리는 굉장히 개인적인 활동이긴 하지만 사회적인 구조 안에서 먹거리가 이루어집니다. 먹는 활동이. 그래서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들,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를 가장 잘 대변하는 게 바로 먹거리이기도 합니다. 먹거리는 생명이고 위로이고 또는 어떤 분들에게는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자, 이 먹거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먹거리와 사회 또는 먹거리와 개인이 어떻게 만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제가 늘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하는 질문인데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수업 진행하는 동안 계속 질문을 할 거예요. 근데 질문을 하는 동안 만약에 대답을 해주시면 저희가 어떤 분이 대답을 했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상품 드릴 수 있거든요. 한 3개 정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혹시 질문을 아신다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표현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보고 어떤 분이 의사표현을 해주셨는지 확인해가지고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질문 나갑니다. 넌센스 퀴즈고요. 힌트예요, 넌센스 퀴즈라는 게. 자, 초등학교 1학년 수학 시간에 빼기를 배우고 있었어요. 한 선생님께서 질문하셨죠. 여러분, 사과가 5개 있었는데 남정이가 2개를 먹었어요. 남은 사과는 몇 개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한 학생이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2개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 그 담임 선생님께서도 또 훌륭하신 분이라 여기 계신 분들처럼 훌륭하신 분이라서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왜 그렇게 생각하지? 하고 아이의 생각을 물어봤어요. 근데 그 아이의 대답이 아주 재미있었고 선생님이 수긍할 만해서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답니다. 자, 아이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혹시 정답 알고 계신 분 있나요? 어느 분이시죠? 네, 선생님 이름 얘기해 주세요. 네, 지금 먹는 게 남는 거다. 정답을 얘기해 주신 선생님께 선물 하나 갑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네,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죠. 근데요, 우리 할머니, 네네네. 선생님? 네네. 현우 선생님이신가요? 네. 선생님, 이름 제가 확인했고요. 소속 얘기해주세요. 콩고등학교입니다. 네. 박수. 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소 알고 있습니다. 네. 다시 PPT 화면으로. 네.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죠. 근데요, 우리 할머니가요, 먹는 게 남는 거랬어요. 근데 아주 재밌는 건 똑같은 질문을 제가 성인들에게는 다 합니다. 그런데 성인 중에서, 지금 대답하신 선생님 제가 보기에 좀 젊어 보이시는데,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고요.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맞추셔요.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예전에라는 건 먹을 게 없었던 시절, 먹을 게 귀했던 시절에는 먹는 게 남는 거야. 빨리빨리 먹어. 많이 먹어. 이런 의미였고요. 요즘에는 먹는 게 남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너 많이 먹고, 네 몸에 많이 남기면 안 좋아해요. 이런 말을 안 좋아해요. 먹는 게 남는 거야 라는 말을 싫어하게 되는.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먹고, 내 몸에 조금만 남아서 나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원하는 몸매를 유지하고 싶은 욕구들이 강한 거죠. 그래서 음식이란 굉장히 사회적인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언어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죠. 자, 먹는 게 어떻게 남는 거죠? 선생님들한테 이제 드린 교재랑 제가 좀 바꿨습니다. 이게 사실 약간의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림이라서, 자,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먹는 게 이렇게 남습니다.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지만, 이게 그림상으로만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내가 이게 가지고 있는 이 피부 하나하나가 다 내가 먹은 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죠. 또 어디에 남을까요? 내 몸에 남고요. 두 번째로 우리의 환경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고스란히 남아요. 제가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거기에 세 분이 왔다 가신 거를 저 컵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한여름이었고 좀 더운 때였는데 오는 분들마다 아마도 저렇게 플라스틱에다가 음료를 가지고 오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게 고스란히 거기에 남아있더라. 그래서 먹는 거는 지금 우리 환경에도 많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남죠? 자연에도 우리의 흔적을 남깁니다. 예전에 1950년대 닭들은 저렇게 생겼는데요. 요즘은 닭이 왼쪽에 있는, 화면에서 오른쪽에 있는 품종으로 점점 개량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인간이 닭가슴살을 좋아하게 되면서 가슴살이 많은 품종으로 점점 개량되고 있어요. 이 닭은 서 있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겠죠? 자기 몸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하지만 이런 닭들을 농가에서 키우죠. 우리의 먹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먹거리는 굉장히 여러 곳에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우리가 음식,
그리고 음식이 어떤 대안적인 삶과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대안교육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알아보기 이전에 음식이라는 단어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의식의 확장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먹거리와 먹거리와 우리 사회, 먹거리와 환경이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빨리빨리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먹거리와 앞에서 봤던 사진이고요. 이 그림들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학생들과 이야기를 할 때 먹거리와 여러분들의 몸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하고 제가 이제 주로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동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고 아주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얼마나 먹거리가 중요한지 중요성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건조한 고원지대에 자리한 산시성. 이곳은 끔찍한 재앙에 시달리고 있다. 수많은 기형아들이 버려진 채 발견된다. 이 아기도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없었다. 아이의 운명들은 혹 때문이다. 임신 초기 뇌와 척수에 문제가 생기는 신경관 결손이라는 기형이다. 이 아이는 뇌가 없이 태어났다. 모진 목숨이라 겨우 살았지만 아이의 삶은 힘겹다. 네 살이지만 말도 못하고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한다. 就没反应，因为他饿了也能。那就当时不可能长。哦，他就是脚趾现在就是硬的，全身都是硬的。这些部队。 또 다른 고아원. 제법 자란 아이들이 있는 곳인데 여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길가에 또는 공장 옆에 홀로 버려져 있었다는 아이들. 모두 하나씩 문제가 있다. 이유를 찾기 위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연구자는 식생활을 제일 큰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산모들에게 엽산이라는 영양 성분이 부족했다고 한다. 조금 잘못 먹었다고 이렇게 심각한 기형아가 태어난다는 게 놀랍지만 사실이다. 그렇다면 산시성 사람들이 유독 엽산이 부족한 이유는 뭘까? 식사 때를 맞춰 대대로 이 지역에서 살아온 가족을 찾았다. 온통 밀가루 음식이다. 높은 고원지대라 채소가 잘 자라지 않는데 하필이면 엽산은 채소에 많다. 이 작은 마을에서도 20명의 아이들 중 무려 8명이 기형아로 태어났다. 임신한 여성의 몸 안엔 태아가 있다. 태아의 몸속에서도 이미 난소세포가 만들어지고 있다. 세포 차원에선 3대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제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 지식이 우리 손에 있다. 그만큼 책임도 크다. 후손들의 건강과 행복을 생각하면 평생을 태교하듯이 산다 해도 아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유전자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다. 네, 선생님 마지막 말이 좀 인상적이죠. 우리는 유전자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다.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는 지금 이제 태어나기 전에 어떤 유전적인 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그 유전적인 요인들이 발현되지 않느냐는 우리의 먹거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먹거리가 유전자의 스위치를 끄고 또는 켜는 데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근데 아이들에게 또는 이제 우리 스스로도 어떤 먹거리가 좋다는 거는 머릿속으로 알고 있지만 그거를 생활 안에서 실천하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그리고 이런 동영상을 틀어주고 나서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의 먹거리는 우리 몸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까? 자, 내 몸은 매일 재생되고 있다. 혹시 느끼시나요? 여러분의 피부를 한번 봐보세요. 이 피부는 언제 생긴 걸까요? 생물 전공이신 선생님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요. 어른들도 잘 모릅니다. 성인들도 고개를 갸웃갸웃하죠. 엄마 뱃속에서 갖고 나온 피부 물론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 위에 새살이 솔솔 돋았다면 거기에만 새로 피부가 생긴 건 아닙니다. 그 상처에 새살이 솔솔 돋아나는 동안 우리 몸의 구석구석에 새로운 피부 세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피부 세포는 약 2주에서 4주 만에 새로운 세포들이 만들어지고 기존의 세포들이 파괴됩니다. 자, 두피 2개월이고요. 손발톱 6개월. 이렇게 빨갛게 그림으로 표현된 게 뭘까요? 혈액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아들 군대 갔는데 군대 가자마자 지금 이제 어제 자대 배치 받았다는데 군대 가자마자 헌혈을 했대요. 저는 헌혈 굉장히 많이 권하거든요. 피가 일정 부분 만들어진 다음에 똑같이 피부세포처럼 일정 시간이 지나면 파괴됩니다. 그래서 헌혈을 하면 그 헌혈했던 그만큼만 새로 생기는 게 아니고 어차피 나머지 피들도 다 폐기 처분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명을 나누는 일, 저는 헌혈이 생명을 나누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선생님들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저도 자주 합니다. 자, 헌혈은 혈액은 1개월마다 한 번씩 재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뼈는 1년. 그래서 골다공증 걸리면 1년 정도 꾸준히 치료를 받으라고 제안을 합니다. 의사들이. 하지만 뇌조직하고 안구조직은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평생을 쓰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전화기 제발 잘 보라고. 너무 오래 보지 말고 일정 시간 한 2, 30분 봤다면 다른 활동 좀 하라고.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느냐 또는 의식을 가지지 않고 행동하느냐는 지금 당장의 효과가 아니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이 되면 변화의 동력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잘 알아야지만 그 다음에 자기 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기 몸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먹거리라는 건 결국 자기 몸을 돌보는 첫 번째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빨리빨리 보자면 우리 몸의 세포수 요만큼, 그 다음에 하루에 교체되는 세포수 요만큼, 그리고 또 하루에 암세포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것도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하지만 면역세포에 의해서 그 암세포가 파괴돼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의 몸에서도 계속 암세포는 만들어지고 있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의 균형이 깨지면서 암세포를 파괴시킬 수 있는 면역세포가 작동을 하지 않으면 암에 걸렸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먹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유전자가 발현되고 있는 성질들을 계속 성질들과 함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고 학생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좀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그럼 먹거리가 내 몸에만 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먹거리는 우리의 정서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엄마 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있나요? 이제 선생님들께 질문합니다. 선생님들은 엄마 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있나요? 또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잘 없다면 내가 아플 때 생각나는 음식 또는 나를 키워줬던 어떤 분을 떠올릴 때 생각나는 음식이 있을까요? 네, 다 다르죠. 그리고 예전에는 그 음식들을 들으면 저분이 어디서 사셨구나 이런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었어요. 한 분이 이제 순무김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순무김치. 그분은 어디일까요, 고향이? 네, 강화의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 한 분은 감자 옹심이 얘기하셨어요.
그분의 고향은 네, 우리가 예측한 대로 강원도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나이가 젊어질수록 음식을 들어도 그분이 어디서 살았는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왜? 세계화된 먹거리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세계화된 먹거리가 좋을 것 같은가요? 아닌 것 같은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음식에 대한 기억은 그 기억들, 근데 아주 더 재밌는 건, 그러면은 모든 그 어머니의 형제, 그 어머니와 함께, 나와 함께 컸던 형제들이 엄마 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다 똑같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내가 그 음식을 통해서 받았던 어떤 특별한 기억들 때문입니다. 관계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특별한 장면에서 기억이 된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어떤 연유에서 기인됐던지 간에 그런 음식들, 내가 아플 때 또는 엄마 하면 생각나는 그런 음식들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플 때 떠오르는 음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음식을 먹으면 나을 것 같은, 이 병이 나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음식을 먹으면 아픈 것들이 좀 더 빨리 낫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임신했을 때 몸에 호르몬의 변화가 되게 많을 때 그런 음식들이 막 떠올라요. 그래서 내 몸이 힘들 때 내 몸을 빨리 회복시켜줄 음식으로 그런 특정한 음식들을 기억하는 거죠, 몸이. 그리고 그 기억들을 통해서, 그 음식들을 통해서 내 몸이 회복되도록 내가 노력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엄마 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아주 일반화된 것들이라면 요즘 아이들에게 또 물어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특별한 음식이 있나요? 이렇게, 또는 이제 여러분 엄마 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선생님들 혹시 예측하시나요? 네. 여러 가지 나와요. 치킨, 피자,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에게 물어보죠, 일단은. 혹시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럼 갑자기 심각해져요. 나는 뭐를 해줬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지에 대한 고민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대답이 나오는 게 치킨, 피자, 떡볶이, 이런 거. 정답은 떡볶이예요. 그런데 제가 이 음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좀 마음 아팠던 경험이 이 떡볶이 안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떡볶이가 1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지금도 제가 학생들 이제 간식 조사 하거든요. 저희 수업 안에 이제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간식 조사하면 여전히 떡볶이와 라면이 1, 2위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그래도 떡볶이가 많습니다. 저는 떡볶이도 특별한 음식일 수도 있지만 요즘 떡볶이는 어떤 재료로 만드나요? 네, 브랜드 고추장. 통 속에 들어있는 브랜드 고추장으로 만든 떡볶이예요. 사실은 이 집과 저 집이 그리 별반 다르지 않아요, 맛이. 그러니까 되게 일반화되고 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그러면 떡볶이를 먹고 싶어 하고 나가서 그냥 분식집에서 사 먹는 떡볶이로 위로를 받아야 될까요?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도 근데 아이들이 왜 떡볶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이들은 피자, 치킨은 그래도 시켜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떡볶이는 만들어주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제 위로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아이들이 떡볶이를 엄마 음식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아마도 엄마가 만들어주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신도시에 좋은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을 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부모 교육을 했죠.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떡볶이를 1위로 꼽는 이유는 그래도 엄마가 만들어주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저를 이렇게 똑바로 바라보던 그 부모님들이 다 제 눈을 피했어요. 제가 그 순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제는 집에서 떡볶이도 만들지 않는구나.
이제는 모든 떡볶이도 다 밖에서 사 먹는구나. 그럼 아이들은 도대체 엄마 음식으로 또는 자기가 힘들 때 어떤 음식을 기억해야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제가 엄마 음식이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뭐 가정이 지금 그런 구조가 아닌데요, 선생님. 저도 인권 공부하고 있고요. 그냥 저는 선생님들이 빨리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상처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단어 선택 조심합니다. 그냥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자, 그렇죠. 이제 엄마 음식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엄마 음식이 뭐여야 되죠? 달걀 후라이, 조미김. 저는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맛에 대한 기억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자기 삶을 꼭 부여잡고 어떻게든 힘든 것들을 헤쳐나가지 못하고 삶을 쉽게 놓아버리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에는 반드시 어른들이 살피지 못하는 음식이 있다. 그래서 학부모 교육에서는 제발 아이들이 학원 1층의 분식집에서 저녁 먹지 않도록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막 열변을 토하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한 학부모가 여름방학 즈음이었나 봐요. 여름방학 하기 직전에 학부모 교육을 초등학교에서 했는데, 이제 나중에 소감 나누기 할 때 손들고 얘기했어요. 선생님, 제가 사실은 애들 방학하면 뭘 먹일까 걱정이 돼가지고 지금 열심히 마트를 다니면서 냉동식품을 꽉꽉 채워놓고 있는데, 냉동실에 이제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아이들 손잡고 함께 가서 그 채소를 골라서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론 지속 가능하기 힘듭니다. 네. 그 주부들의 가사노동 또는 그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주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게 단 한 번이라도 또는 저는 그분은 한 번 정도는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한 번의 깨달음이 아이와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지, 또는 그 아이가 그 시간을 어떻게 기억할지가 그 아이가 평생 살아가면서 저는 큰 아이에게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맛의 기억에서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엄마 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있을까? 이거는 우리가 음식에 정서적인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 음식들에 대한 기억이 우리가 힘들 때 얼마나 치유의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어렸던 음식, 마치 연어가 회귀의 본능을 갖고 그 자기가 태어났던 곳을 찾아가듯이 우리도 어렸을 때 먹었던 음식을 나이가 들면서 다시 찾게 되는 맛의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컸을 때, 지금 아이들이 60, 70대가 됐을 때는 과연 어떤 음식을 먹을까? 제가 10년 전쯤에 이제 미국에 가서 그 실버타운들 쭉 돌아봤는데, 그때 그분들이 가공식품 1세대거든요. 지금 그 나이대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새끼 먹으면 질려서 먹지 못하는 그 음식들을 계속 새끼를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 지금 가공식품을 먹고 자란 아이들도 저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게 왜 나쁘죠? 왜 나쁠까요? 몸에 안 좋으니까 나쁜 거죠. 그거는 자연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어떻게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게 뭐 만성 질환으로 오든.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정도 이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먹거리와 우리 사회가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회는 이제 크게 전 세계를 좀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를 볼 수도 있는데, 세계의 먹거리 상황은 이렇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뭐 곡물 수출국의 기상 악화 또는 신흥시장국의 경작지 감소로 공급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처럼 이렇게 기상이변이 점점 가속화되면 식량에 대한 생산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보면은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육류 소비가 또 식량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어떻게 영향을 끼치죠? 네. 인간이 먹으면 되는 곡물을 다 사료로 보냄으로 인해서 인간이 먹어야 될 식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 다음 바이오 디젤. 그래서 뭐 화석연료 안 쓰고
친환경 뭐 연료를 만든다 이런 것들이 환경에 되게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 친환경 연료를 만들기 위해서 굶주리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아마존의 밀림이 그 옥수수밭으로 바뀔 수도 있고 결코 자본은 친환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본이 낳은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자본이 그 결과를 만들었을 때 어떤 과정으로 그 결과물을 생산해냈는지를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먹거리 상황은 어떠냐? 첫 번째로 이제 서구화된 식생활로 인해서 육식과 지방의 과다 섭취, 그거에 대한 결과로 생활 습관병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편화되면서 가공식품이 늘어나고 있고, 이거는 맛의 획이라,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음식이 없이 그냥 끼니를 때우는 음식들이 되게 정서적인 사막화는 저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가공식품들은 물과 에너지 고갈 또 첨가물과 쓰레기 문제와 깊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품 안전성의 문제는 뭐 첨가물, 그다음에 유전자 변형식품, 환경오염 이런 거 관련이 있고요. 식량과 식품의 해외 의존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식량이 많이 부족한 나라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많이 느끼지 못하셨죠. 근데 많은 나라들이 실제로 자국에서 생산된 식량을 해외로 수출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느끼지 못했을까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공장식 축산의 대표적인 것들, 양계. 지금 브랜드 하나가 마트 같은데 큰데 다니시면은 하나의 브랜드가 그 많은 닭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산할까요? 네, 소규모 농장들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모든 투자를 하지요. 근데 그 투자가 결국은 그분들에게는 전에는 농장주였던 그분들이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그 본사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전자 변형식품, 옥수수 하나가 만들어내는 유전자 변형 옥수수는 음료에도 들어가고 케찹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감자튀김과 옥수수가 어떻게 관련이 되느냐? 네, 기름에 답이 있습니다. 햄버거에도 들어가고요. 아주 굉장히 많은 곳에 들어갑니다. 많이 쓰이는 식품 첨가물들 타르색소하고 아제산 나트륨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전에는 2009년에 몇 프로였다. 근데 2018년도에는 그러면 늘어났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량 자급률이 점점 늘어나냐. 여기서 이제 파란색은 23.0% 식량 자급률이라는 이야기를 딱 했을 때 숫자가 두 가지가 나와요. 검색을 해보면. 그런데 이 낮은 숫자 25% 내외로 왔다 갔다 하는 숫자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식량 자급률은 아니고 곡물 자급률입니다. 육식을 하기 위한 사료용으로 들어오는 것까지도 다 합쳐서 계산된 것들. 그 다음에 순수하게 인간이 먹는 식량 자급률은 약 46.7%. 중요한 거는 이 숫자도 중요하지만 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느냐 또는 줄어들고 있느냐의 어떤 추세인데요. 지금 50% 내외에서 약간 늘어났다, 약간 줄어들었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꾸준히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변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식량 자급률을 최소한 80%까지 올려야 되는데 그나마 이제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나라가 50% 그럼 반이나 수입이 되는데 우리는 왜 못 느꼈지? 주식인 쌀이 자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주식인 쌀이 자급이 되지 않았으면 50%의 식량 자급률을 갖고 있는 나라는 거의 대부분 굉장히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자, 이제 먹거리와 환경을 보면 두 번째 질문 나갑니다. 자, 이 세 가지 그림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아시는 분은 정답을 외쳐주시고요. 이름 알려주세요. 소와 자동차와 바나나.
자, 뭐죠? 정답이 아직 안 나왔나요? 말씀하신 한 10초 정도 걸리는 거. 아, 네. 아직 안 나왔네요. 탄소 배출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느 분이시죠? 이름 얘기해 주세요. 네, 적어주세요. 네, 문혜련 선생님. 자, 요 타임에서 잠깐 상품 소개해 드릴게요. 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짠! 네, 상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품은 쌀입니다. 우리의 주식인, 네. 우리의 주식인 쌀이고요. 아, 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 대답을 해주셔서. 3가지 종류의 쌀이 있습니다. 유기농. 자,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은 거고요. 무농약. 네, 무농약 쌀이고, 현미, 그 다음에 백미, 그 다음에 쌀룬 쌀. 자, 쌀룬 쌀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든든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묵직하네요.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자, 두 번째 이제 네, 맞습니다. 얘의 정답은 네, 한번 눌러주세요. PPT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 온실가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온실가스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느냐, 환경과 먹거리는 어떻게 영향이 있느냐, 5분 정도만 더 하면 됩니다. 환경과 먹거리는 첫 번째로 우리 식탁에 굉장히 많은 국가의 음식들이 올라와 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자, 보면은 저기 가장 위에 전 한번 볼까요? 자료는 다 선생님들이 원하면 보내드릴 수 있고요. 동영상 자료들 제가 오늘 시간 때문에 틀어드리지 못하는 많은 동영상 자료들도 원하면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위에 전 하나를 보면 러시아산 동태쌀, 미국산 밀가루, 한국산 달걀, 중국산 식용유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많은 음식들이 이동하는 데에 온실가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햄버거 커넥션이라고 하는 동영상을 보시면 돼요. 지식 채널 2에 있습니다. 이걸로 확인해 보시면 이 소고기 하나가 소고기를 얻기 위해서 열대우림에 불을 내서 초지를 만들고 거기서 소를 키우면 그 열대우림이 망가지면서 우리에게는 홍수나 또는 뭐 여러 가지 기상이변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햄버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두 번째로 요즘 이제 온실가스에 대한 이야기, 지구온난화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요. 사회적 이슈인데요. 오른쪽에 먼저 보시면 다른 요소들 또는 음식에 대한 요소들을 보면 음식에 대한 그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그 퍼센테이지가 26%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또 자세히 쪼개서 보니까 육식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육식 생산과 관계된 것이 58%, 나머지 42%가 육식을 제외한 다른 요인들. 그래서 이 58%를 또 쪼개서 보니까 소와 양고기, 둘 뭐죠? 반추식물들, 다 트름하고. 그래서 반추식물들이 약 50%의 작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동물들의 생산물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왼쪽 화면을 좀 보시면 소고기 75g을 얻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얼마나 많이 타는 것과 같은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소고기 밑에 초콜릿도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닭고기,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음식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매일 먹고 평생 먹어야 되는 건데 너무 무책임하게 소비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선생님은 소고기를 안 드시나요? 아닙니다. 물론 저도 먹고요. 오늘 만들어서 보내드린 약고추장에도 소고기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그 소고기도 어떻게 소비하느냐, 그래서 좀 생각을 가지고 정답은 생각해 보세요예요.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소비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이른 시간에 지금 딸기 우리 봄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요즘 애들에게 딸기가 어느 철이죠? 그럼 애들 뭐라고 하죠? 다 겨울 음식. 네. 딸기 원래 봄 음식이었잖아요. 근데 겨울 음식으로 이렇게 된 데에는 이제 기상이변 때문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노지라고 그냥 밭에서 재배를 하면요, 다 녹아버리고 그때쯤 생산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비닐하우스를 치고 그 안에 그 온도를 높여서 이제 가온을 하든 가온을 하지 않든지 간에 하우스 재배가 많아지는 이유는 기상이변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나 석유나 가스가 제철 농산물과 굉장히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 폐기물도 지구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적은 폐기물을 낼 수 있는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으로 하느냐. 저는 그런 것들도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이제 돌아오죠, 그러면. 이제 대안적 삶이라는 건 지금의 내 삶을 반성해 봐야지 대안이 나오는 거잖아요. 선생님들은 어디서 장을 보시죠? 장을 보는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마트. 1+1. 네. 좀 다르신가요? 여기 오신 분들은 좀 다르신가요? 제 학부모 교육감은 대부분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네, 다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채식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작년부터 학생들의 채식권 존중하기 위해서, 급식에서의 채식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곧 학생들의 채식 식단이 개발이 돼서 아마 학교에서도 그렇게 식생활에 대한 실천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도 굉장히 반가운 일이죠. 선생님들은 어떻게 선택? 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선택할 것이냐. 결국 이것 때문에 제가 이 긴 시간 동안 선생님들께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드린 거죠. 음식 시민이란 말이 있는데요. 결국 시민이란 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마스크를 꼭 써야 되는 것. 나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에, 내 입에 좋은 것들을 위해서 크릴새우를 가져오는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좋다고 선전하는 그 전문가에 대해서 조금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내 몸에 아무리 좋더라도 그게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거라면 2번에서 1번으로 줄일 수는 있다. 저도 육식을 안 먹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몸이 약한 편이라 약간 약은 안 먹지만 뭐 그런 음식으로 좀 기력을 보충해야 되기도 하는데요. 다만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먹는 이 음식이 나와 사회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생각이 늘 매 순간 선택할 때마다 되어지면 좋겠지만 그게 너무 힘드시다면 가끔이라도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결국 지속 가능한 식생활이라는 건 식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크게 우리는 6단계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생산 단계, 그다음에 유통 단계, 소비 단계, 조리, 식사, 그다음 마지막 이제 정리, 폐기 단계인데요. 생산 단계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을 먹는 것.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실제로 온실가스를 다시 저장하는, 그래서 걔를 소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친환경 농법 자체가. 그래서 지구에게도 좋고, 2번째로는 그런 농사를 짓는 분들이 우리가 사줘야지만 그 농법을 계속 지속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는 제2의 생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음식 시민들은. 그래서 제2의 생산자들이 좀 현명한 소비를 해서 그분들이 친환경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 2번째로 유통 단계에서의 바른 식생활이 그런 거죠.
지역 농산물을 먹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구매 단계에서의 식생활은 일단 원재료명 보는 거. 제가 고추장 만들기 하면서 원재료명 보는 법 같이 좀 알아볼 건데요. 원재료명을 보면서 최소한 내 몸에 들어와서 나의 세포와 내 몸을 만들 음식이 어떤 게 들어가서 이 음식이 됐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떡볶이, 똑같은 떡볶이 아니에요. 편의점에서 파는 그 컵 떡볶이는 첨가물 한 적어도 20가지에서 40가지가 들어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 비교를 해보니까. 근데 우리가 집에서 만들면 고추장만 잘 선택하면, 물론 고추장, 브랜드 고추장 갖고 오면 고추장 자체가 또 첨가물이 있습니다. 근데 고추장을 그냥 조금만 잘 선택하면 나머지 떡, 그 다음에 우리 육수 조금 공들여서 좀 내면, 멸치랑 이런 거 내면 되고. 그래서 일단 원재료가 뭔지 알아야 된다. 그리고 먹어야 된다. 최소한. 그리고 그게 습관화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만나는 학생들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다음 세대 우리 후배 시민들은 선배 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그대로 배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도 절대 말하는 거 듣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사는지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몸으로 보여주세요. 어떻게 드시는지. 자, 그 다음 조리 단계에서의 바른 식생활은 우리 가정 시간에 무지 배웠던 영양소와 조리법과 이런 것들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식사 시간에서의 바른 식생활은 즐겁게 먹는 것. 음식은 내 몸에 영양도 주지만 또 하나 우리 정서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유기농을 먹되 아이를 이렇게 성적표 앞에 두고 아이를 쳐다보면서 유기농 밥상을 차려주는 엄마보다는 첨가물이 들어가더라도 아이와 함께 즐겁게 먹는 엄마가 훨씬 더 저는 훌륭한 엄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서 약간 그 스스로 나쁜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정도는 되지만 우리의 심리, 생각들은 관계에 되게 예민해서요. 음식은 무조건 즐겁고 행복한 것이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폐기 단계.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조리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먹으라고요? 첫 번째 제가 제안하는 건 이렇게 탄소 발자국이 높은 음식들은 조금 피하십시오. 설렁탕, 곰탕, 갈비탕, 불고기, 육개장. 뭐죠? 소고기와 관련돼 있고, 두 번째로는 굉장히 많이 끓여가지고, 어머님들이 밖에 나가려면은 끓여놓으라고. 요번에 그 논란이 됐던 그 서울시에 이게 여성 임산부들이 출산을 하기 전에 해야 할 일 이런 거 요즘 뉴스에서 논란이 된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먹을거리와 밑반찬을 준비해라. 설렁탕 이런 것들이잖아요. 설렁탕, 곰탕. 그래서 이런 것들은 탄소 발자국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것 좀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단절됐던 폐기물이 유기농 농법에 그 비료가 되는 그런 거름이 되는 그런 것들로 다시 순환을 하려면 우리가 좀 어떻게 소비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음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머리인 거고요. 음식은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태도.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추, 장석주.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낮. 대추 하나에도 굉장히 많은 우주와 생명의 울림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두로 삼고 있는 이 먹거리 운동을 하면서 화두로 삼고 있는 말입니다. 자, 제가 빨간 글씨 읽을 테니까 선생님들은 집에서 검정 글씨 크게 읽어주세요. 자, 먹는 일, 먹을거리,
먹는 방법.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선생님, 교감 선생님께서 벼랑 끝에 몰린 아이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거는 아무 말 없이 그 아이들의 생명, 너 참 잘 살고 있다. 너 참 살아줘서 고맙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게 그냥 함께 밥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잘 먹었니? 물어보고. 그래서 저는 수업 때 교육과정이 별로 없습니다. 늘 아이들에게 다음 시간에 뭐 해 먹을까 물어보고 아이들이 해 먹고 싶다고 하는 거 먹는데요. 아주 재밌는 건 아이들이 원하는 게 해마다 다른 아이들인데도 원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소고기와 아닙니다. 파스타 아니고요. 소고기와 라면. 소고기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평소에 접하지 못하는 비싼 음식의 대표적인 상징 같은 거일 것 같아요. 한우 2+. 이렇게 꼭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2+ 한우.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와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것만 있으면 느끼하대요. 그래서 뭐를 먹죠? 비빔라면. 그리고 올해는 기생충에 나오는 채끝과 짜파구리를 원했습니다. 음식은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동경이 있고요. 늘 먹는 것에 대한 익숙함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욕구를 좀 보시고 함께 밥 먹는 일부터 아이와 소통을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결국 책임 있는 음식 시민, 그래서 우리가 함께 대안적 교육 또 대안적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회를 바꿔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선생님들 전문가, 그러니까 뭐 영양교사나 아니면은 가정선생님들 할 때 특별히 하는 맛에 대한 교육이고 왜 우리는 이렇게 먹는지 맛에 대한 교육을 잠깐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요건 넘어가고 이제 고추장 만들기를 시작할 건데요. 조금 이따 제 화면하고 일단 이론 먼저 하겠습니다. 고추장 뭐 들어가냐 하면 발효액, 그 다음에 고춧가루, 조청, 간장, 메주가루가 들어가고요. 시중 고추장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원재료가 빨리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물엿, 고추 양념, 쌀, 천일염, 고춧가루 이렇게 들어가는데 선생님들 혹시 이 원재료 및 함량에 순서가 의미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여기가 물엿은 조그맣게 써놓고 고추 양념은 또 크게 써놨어요. 근데 아니 큰 글씨를 앞에 놓고 작은 글씨를 뒤로 놓으면 되지. 왜 앞에 놓고 조그맣게 썼을까요? 네, 정답은 이 순서가 바로 함량순이에요. 많이 들어가 있는 걸 앞에 써야 돼요. 근데 보니까 고추장에 물엿이 제일 많이 들어갔대요. 회사도 부끄러웠나 봐요. 그래서 물엿은 조그맣게 썼어요. 그리고 고춧가루는, 고추 양념은 또 크게 써놨어요. 고추 양념 뭘까요? 네, 일본 말로 다대기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중국에서 갖고 왔대요. 고추 양념 가루 열고 중국산. 가셔서 선생님들이 또는 집에 있는 선생님들이 자주 먹는 고추장의 원재료가 뭔지 확인하십시오. 자, 나머지 쭉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장 하나도 원재료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전통 고추장 그냥 제가 혹시 관심 있는 분들 보시라고 넣어드렸고요. 우리가 오늘 만들 간편 고추장은 고춧가루 100g, 메주가루 50g, 간장 130g, 매실청 150g, 조청 100kg이네요. 선생님들 인쇄물엔 제대로 갖고 어제 제가 살짝 수정하면서 이런 실수를. 자, 이제부터 이제 제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네,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그대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꾸러미를 받으셨죠? 네, 저희 3일 동안 준비했습니다. 선생님 3명이서. 그래서, 하늘쌤 교장선생님께서 저에게 준비를 부탁해 주셔서 저도 선생님들께 어떤 걸 선물하면 좋을까 굉장히 고민 많이 했고 교장선생님이랑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선생님들께 좋은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자, 이걸 딱 열면 나오는 게 종이 3장이죠. 이거는 이제
저희 단체를 알리기 위한 건데 저희 단체는 영리기관은 아니고 그 농림축산식품부의 그 식생활 교육에 대한 위탁을 받아갖고 사업을 수행하는 수탁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거 아니고요. 저희가 잘 먹고 잘 살면 인천 시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답니다. 그래서 저희 거 두 개 넣었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는 레시피 참조하시라고 넣었고요. 교재 들어 있었고요. 그 다음, 여기에 이제 완성품 2개 넣었는데, 처음에 제가 하늘쌤에서 약고추장을 해가지고 아이들과 선생님들께 선물을 드렸는데, 그게 너무 맛있다고 교장선생님께서 그걸 하자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약고추장 고민을 했는데, 여기 소고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소고기도 2종류 있습니다. 기름이 많은 뭐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기름기 저지방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고기를 꼭 써야 된다면 저지방 부위를 씁니다. 고민을 했죠. 고기를 보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친환경적으로 그래도 충전물이 들어있지 않은 고기를 보내드리려면 냉동된 연잎밥으로 우리 고기의 좀 신선도를 유지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연잎밥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저희가 고기가 상할 수도 있다라는 결론 때문에 약고추장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연잎밥이 들어갔고요. 이 연잎밥은 저희 마을 공동체에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만든 공유부엌이 있는데요. 그 공유부엌에서 만든 연잎밥입니다. 다 친환경 또는 유기농 재료로 썼고요. 이 연잎도 시흥에 있는 광곡지에서 다 지역 농산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약고추장이 들어있어요. 이 약고추장은 선생님들 2분이서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고생하면서 만든 약고추장. 레시피대로 만들었고, 그 다음 요 식재료는 바로 요겁니다. 약고추장에 들어가는 고기를 젤 때 썼던 간장. 그리고 요거는 저는 생협을 이용하는데, 제가 생협을 이용하는 이유는 그런 거죠. 물론 생협에서 친환경 재료를 팔기도 하고 그분들을 응원하기도 하는 마음이 있지만, 결국 우리의 소비로 세상을 바꾸려면 저는 협동조합 방식의 그 제품들을, 협동조합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로 준비한 이런 것도 협동조합에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젤 때 쓸 뭐 요리술, 그 다음에 이제 후추, 참기름, 조청이 들어갔습니다. 요거는 다 생활협동조합에서 구매했고 친환경 제품들로 요렇게 만들어서 보내드렸고, 요거는 그냥 드시면 돼요. 냉동실에 넣었다 드셔도 되고, 근데 냉동실에 넣으면 이 소고기에서 약간 뻑뻑한 느낌이 좀 있어서 그냥 실온에 놓고 드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잎밥은 문자 보내드린 대로 30분 정도 푹 쪄서 드시면 되고요. 자, 요거 꺼내고 나니까 나머지 식재료들이 간편 고추장에 이제 있는 식재료예요. 자, 보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자 받으셨죠? 자, 병 안에 조청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보니까는 하나는 조금 더 많고 하나가 좀 적어요. 그럼 뭐죠? 많은 게 매실액, 그 다음에 좀 적은 게 간장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고춧가루, 메주가루, 그리고 제가 도구 부탁드린 거 볼, 양푼, 그 다음에 숟가락 2개, 그리고 실리콘 주걱. 자, 지금부터 이제 재료 맛보기를 먼저 합니다. 이 음식이요, 그냥 뚝딱 만들어진 거 가지고 우리가 먹으면서 맛있어, 맛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식재료 맛보기를 함께 합니다. 이러면은 음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지만 음식의 원리를 잘 알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응용하기가 되게 좋아요. 워낙은 더 맛있는 고추장을 만들려면 간장보다는 액젓을 씁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12월 31일 날 중학교에 수업을 갔는데요.
담임 선생님께 이걸 만들어서 제가 만든 건 선생님께 드릴게요. 선물로 드릴게요. 했더니 그 선생님이 살짝 웃으시면서 이제 재료를 소개했겠죠. 했더니 저는 채식을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채식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액젓을 넣어드리면은 못 드실 분들도 있겠다 싶어서 오늘은 간장, 이 간장은 저희 네트워크에서 작년에 담은 간장입니다. 그래서 한식간장이라고 얘기하는 한식간장, 집간장, 뭐 국간장 이렇게 얘기하는 간장, 이게 간장이고요. 선생님들께 드린 매실청은 좀 맑은 색일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자, 맛을 보겠습니다. 먼저 숟가락 2개는 하나는 섞을 거고요. 하나는 맛보기용이에요. 먼저 조청을 살짝 찍어서 맛을 보십시오. 자, 이 조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쌀조청입니다. 자, 한번 맛보세요. 맛이 어떠세요? 달콤하죠? 자, 고추장에는 그 시중 고추장 보셨지만 물엿이 제일 먼저 나올 만큼 단맛이 강해요. 전통 고추장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만들어 드리는 건 시중 고추장과 가장 비슷한 맛을 내는 간편 고추장입니다. 이 정도는 선생님들 해 드실 수 있겠다. 하나도 안 어렵다 하는 레시피를 제가 가져왔어요. 자, 2번째로 드실 게 많은 거, 매실청. 앞에 작은 뚜껑만 열어가지고 숟가락에 조금 따라서 드십시오. 어떤 단맛이 도대체 들어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드세요. 자, 이 맛을 한번 표현해 주세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그리고 정서가 풍부해지죠. 자, 그 다음 이제 작은 통에 들어있는, 통은 같지만 양이 좀 적게 들어있는 병의 앞부분을 살짝 열어가지고 맛을 봅니다. 에휴, 어떻죠? 네, 짜요. 근데 이 짠맛이 지나고 계속 입맛을 다시잖아요? 그 뒤에 어떤 맛이 남을까요? 그 뒤에 남는 맛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감칠맛이에요. 콩의 감칠맛. 자, 그러면 이제 뭐 메주가루하고 고춧가루는 맛보지 않겠습니다. 가루들은 원래 맛은 액체화돼서 우리 침에 녹여야지만 맛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액체만 맛보고, 요 맛보기용 숟가락은 잠시 내려놓죠. 그리고 2가지 액체를 우리 매실청 먼저 할까요? 얘를 요 조청병에 다 담으세요. 집에서 할 때는 원래 조청을 제일 마지막에 레시피에는 들어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조청을 병에다 담아드렸더니 병에 묻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요거를 좀 버리지 않고 다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안해낸 포장법입니다. 자, 그럼 통에 조청이 있으니까 새로운 숟가락으로 조청이 다 녹을 때까지 저어주세요. 자, 이걸 이제 저으면서 혹시 질문 있으면 지금 질문하시고요. 질문 없으면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통 고추장 같은 경우는 메주가 들어가고 그 다음 소금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소금물에 의해서 메주가 이제 일정 부분 아주 천천히 활성화됩니다. 메주에 있는 균들이. 그러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요. 저희가 오늘 만들 고추장은 간장 다 발효되어 있죠. 물론 메주가 들어가긴 하지만 그 다음에 발효된 매실액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뭐 오늘부터 드셔도 되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더 맛이 좋아져요. 자, 이거 녹일 때 바닥까지 싹싹 긁어주셔야 돼요. 위에만 그냥 살살살살 긁으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조청이 잘 녹을 때까지. 아직도 조금 덜 녹았네요. 전통 방식으로 만든 고추장은 되게 어렵던데. 네, 어렵다기보다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속 가능한 먹거리. 그래서 어려운 거를 어렵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건 생활 발효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차라리 좀 쉽게 바꾸면 어때? 그 원리는 그대로 두는 거죠. 원리는 그대로 두고 방법을 쉽게 바꾸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고 만든 게 요거고, 조청 같은 경우 그 전통 고추장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조청이 되는 그 보리 싹낸 그 엿질금이라고 하는 거를 오래 고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조청은 그거를 오래 고아가지고 상품화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청을 이용하면 그냥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똑같아요, 재료는.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대충 녹았으면 마지막 간장도 같이 붓죠. 그리고 액젓으로 만들면 훨씬 맛있습니다. 제가 부천의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장선생님들 해마다 요거 연수하거든요. 근데 액젓 들어간 게 더 맛있다고 얘기는 하셔요. 그래서 선생님들, 나는 굳이 뭐 채식은 아니야. 그러면 그냥 액젓 쓰셔도 되는데, 액젓 쓰실 때는 까나리보다는 멸치가 조금 냄새가 좀 덜 나서 멸치를 좀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멸치 액젓을. 그리고 또, 우리는 메주가루가 없는데? 그러면 된장을 잘 으깨가지고 넣으셔도 돼요. 결국 이 메주가루가 뭐예요? 된장이잖아요. 나중에 된장 될 거거든요. 그래서 된장을 쓰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 원리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대체물들을 찾기가 쉬워요. 원리를 알면. 자, 다 녹았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양푼에다가 이거 뚜껑에다가 실리콘 주걱 잘 넣고요. 양푼에다가 먼저 고춧가루 쏟습니다. 빠르지 않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고춧가루를 쏟고, 고춧가루는 일반 고춧가루 쓰시지 않아요. 고추장용 고춧가루는 일반 고춧가루보다 더 고와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그냥 고춧가루밖에 없는데, 그러면 방앗간에서 빻아달라고 하면 빻아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메주가루도 같이 넣고 섞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붓습니다. 처음에는 좀 뻑뻑해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그냥 숟가락으로 했는데요. 거품기로 하면 더 빨리 되겠죠? 근데 나중에 거품기에 묻는 게 아까워가지고 제가 숟가락을 썼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안 버리려고. 그냥 계속 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저으면서 여기 들어간 재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단맛이 나는 두 종류 뭐가 들어있을까요? 네, 걸쭉한 조청과 매실청. 그럼 알겠어. 우리 집에 저희 이제 시어머니께서 남편 기관지 안 좋다고 또 개복숭아청을 보내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매실청 없고 개복숭아청. 네, 개복숭아청 넣으시면 돼요. 그럼 이거를 그런 것도 약고추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은 뭐냐 하면 원래 제가 보내드린 약고추장에는 조청을 넣긴 했지만 전통 음식 안에 약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다 그 안에 꿀이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약과 그다음에 약고추장 또 뭐 있죠? 약식. 네, 다 꿀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의미의 약자가 아니고 이렇게 뚝딱 만든 고추장에도 약고추장이라고 써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약선 요리에서의 약자를 쓰는 거예요. 약이 되는 음식. 그래서 그런 개복숭아청을 넣으면 사실 개복숭아는 그냥 먹지는 못하거든요. 청으로 만들어 먹는데 청도 맛이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개복숭아청을 여기에다 넣고
약고추장 이렇게 해서 판매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럼 약성분이 들어있다라는 뜻이에요. 기관지에 좋은 개복숭아의 성분이 들어있다. 자, 이제 하얀 거 가루 다 없어지면 이제 담으면 됩니다. 네, 제가 빨리 하고 선생님들 좀 쉬게 많이 쉬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제가 또 하다 보니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선생님들 쉬는 시간 점점 뺏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완성된 것들은 다 이렇게 통에 담으시면 돼요. 살살 긁어서 겉에 묻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겉에 묻으면은 또 막 물휴지로 닦으시는 분 있는데 겉에는 물휴지로 닦으셔도 되는데 안쪽은 물휴지 닦지 마세요. 왜냐하면 물휴지에는 화학 약품들이 들어있어서 화학적인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이게 하면 아이들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요. 의외로 되게 좋아해요. 요즘 이제 네, 제가 12월 31일 날 중학교 애들 수업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학교가 굉장히 열악한 지역에 있는 중학교였어요. 그래서 여학교였는데 여러분들 밥은 잘 챙겨 먹냐고 했더니 밥을 안 챙겨 먹는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 고추장 만들어서 뭐를 해 먹으면 좋겠냐고. 자, 고추장은 만드는 방법 또는 우리가 썼던 식재료에 따라서 맛이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만든 고추장은 어떤 맛이 강할까요? 단맛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고추장이 어떤 고추장이냐에 따라서 쓰임새도 조금 다른데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무엇을 만들어 먹으면 좋을지까지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 했으면 한 두세 번 치세요. 치는 이유는 이 메주에 있는 균들이요, 공기를 싫어하는 균들이에요. 그래서 탕탕 쳐주면서 안에 공기를 빼주시는 거고요. 자,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고추장이 다른데 또는 재료에 따라서 고추장 맛이 다른데 우리가 오늘 만든 고추장은 시중 거랑 비슷한 맛을 낸다고 했잖아요. 단맛이 되게 강해요. 전통 고추장보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무엇을 하면 맛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떡볶이. 그래서 제가 중학교 애들하고 하면서 떡볶이를 만들어 먹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너무 좋다고. 오늘 떡볶이 만들어 먹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이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식을 만들어 주지 못한다면 스스로 만들어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재밌는 활동을 통해서 좀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 근데 얘가 떡볶이 또 약고추장도 있지만 얘도 비빔밥 비벼 먹으면 엄청 맛있거든요. 또 뭐 있을까요? 초고추장 만들어도 좋아요. 근데 만들면 맛이 조금 덜한 게 있어요. 뭘까요? 찌개. 이 단맛이 강한 고추장은 고추장 찌개 하면은 전통 고추장으로 만든 것보다 칼칼한 맛이 좀 덜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로 무엇을 만들어 먹을까 한번 고민하시면서 고추장도 재료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고추장 재료도 다 생협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어떻게 만족하셨나요? 네.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으나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뒷마무리가 조금 막 마음이 급해지는데, 네. 일단 선생님들 이렇게 간편고추장 만들기 요번뿐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서 드시면 어떨까.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먹거리를 통해서 좀 심리적인 안정감, 정서적인 유대감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선생님들, 어떻게 인사할까요? 안녕! 네, 건강하고, 그 다음에 편안한 방학 보내시기 바랍니다.